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오늘은 익숙한 제목을 가지고 왔어. 월말 결산이야. 북튜버의 채널에서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많은 채널에서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자주 볼 수 있어서 따라해봤어. 소소하게 어떤 큰 사유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볍고 싶어서 들고 온 제목이야. 여건상 내가 책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읽는 책들은 대부분 빌려 읽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일 수도 있고. 내 돈 내산이 아니라서 트렌드에서도 비껴가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수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월말 결산이 맞나? 의구심이 잠깐 들었다가 그냥 새삼스럽게 읽은 책을 아무렇게나 말해보는 시간이 갖고 싶어서 리스트를 적어봤지. 나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책장이나 가판에 있는 책보단 책장 앞에서 서서 있는 그 사람들 손에 쥐어진 책이 궁금해. 너도 그렇지 않아? 책은 취향인데 왜 남이 읽는 책이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이건 그냥 표현이야. 모른다는 말은 맞지 않지. 다른 사람을 향한 호기심인데 그게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는 누군가라면 더욱 그렇고 취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선별된 이미지 같은 것이기도 하잖아. 책의 제목이나 작가의 이름은 상징적인 태그가 되고 그 내용은 어찌 되었든 방향처럼 보이거든. 당장 최근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축적해온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상상력이 컨텐츠를 흥하게 만드는 이유이겠지. 빌리는 것에는 제약이 없으니까 빌린 책을 모두 소개하는 건 좀 그렇고 빌려서 읽은 책에 대해 말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언박싱과 월말 결산이 합쳐진 거라 생각하면 돼. 이건 추천이나 소개는 아니야. 잡담이야. 첫 번째 책은 우치다 다스루의 레비나스의 시간론이야.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라는 얇은 책을 강독한 책이야. 바로 전에 우치다 다스루의 사랑의 현상학을 읽고 괜찮아서 이 책을 선택했어. 사랑의 현상학에서 우치다는 라칸과 레비나스를 연결했는데 어렵지 않은데 가볍지도 않게 적었더라고. 다정하게 묵직한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 일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벼운 감성이 느껴졌어. 공기처럼 말하려 하는 그 느낌 말이야. 레비나스의 시간론은 앞서 읽었던 책보다는 좀 어려운 책이었어. 사랑의 현상학보다. 전작은 다스루가 소화한 내용을 전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책은 레비나스의 말, 그 자체를 전달하려는 게 취지였으니까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러프하게 그래도 건너가 보자라는 태도로 이 문장을 다각도로 접근해서 나아가거든. 강독이라고 했는데 강의보다는 더 에세이 같은 느낌이야. 꼬인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볼만해. 레비나스의 입구로도 괜찮아. 두 번째 책은 박창국 교수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이야. 하이데거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이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정말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 저자는 거대해서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제목이 가리키는 이 개념만으로 실체는 느껴지지 않은 채
관념적인 이야기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어. 이게 기분만의 문제는 아니야.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껍게 할 수 있는지 책의 모습을 보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느껴져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이번에는 비로소 내가 이 하이데거라는 커다란 사람을 통과해야 하는 시점이라 느꼈어. 왜냐하면 이건 앞에 읽은 레비나스의 책 때문인데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은 하이데거의 저작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거든.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서 새롭지 않겠지만 말하자면 이건 존재에 대해 말하는 건데 이 설명은 그때까지의 철학, 관념적 세계를 전해하는 질문이었어.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는데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이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레비나스 엠마누엘인 거지. 레비나스가 전하려고 하는 말은 이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파생이 되었고 결국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와 같이 하지 않지만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 하이데거의 개념을 계속 쓰이게 만들거든. 흔히 우리가 마주하는 단어들이기도 해. 마주할 때마다 이것이 철학인가 하는 물음을 낳는 단어들. 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단어들. 존재, 존재하다. 현존, 현존재. 실존, 실존하다 등이 있어. 다스루는 개념에 붙어서 얘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단어들을 알지 못한 채 레비나스도 우치다의 레비나스의 시간론이라는 책도 건너기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안다고 해서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알아야 될 때구나 라는 걸 느낀 거지. 그럼에도 무서워서 입문서이자 해설서를 들었어. 첫 장에서 명쾌하게 이해되는 난이도는 아니야. 그래도 개념을 설명하는 입문서보다 말, 문장의 이력을 따지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내용 그 자체보다 많은 철학사적 정황을 포괄해. 나는 아직 원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었으니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하이데거의 철학의 개괄적인 정보,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세 번째 책은 이어지는 시리즈야, 나에게.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야. 존재와 시간의 강독을 읽으면서 내용이 개념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방금 개념만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것은 저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책. 해설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다는 말이야.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임을 알겠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겨. 하이데거가 만들어낸 이 잡다구리한 언어들을 내가 왜 읽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시작은 있었어. 시작은 레비나스였지. 하이데거가 잘못한 건 아니야. 커다란 전체가 어렴풋하게 잡히면 다른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소용이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야. 좀 직접적으로 챗 GPT에게 물었어. 하이데거의 사유와 겹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냐고. 강독은 어쩔 수 없이 읽고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지. 조르조 아감벤은 여러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챗 GPT가 한병철 교수도 언급했는데
내용이 좀 매끄럽다고 했지. 동의해. 그 사람의 책을 곧잘 읽었는데 한명철이 제안한 개념은 획기적이긴 한데 좀 명쾌해서 걸리지는 않는다고 느꼈거든. 아감벤의 책은 이번이 처음이야. 전혀 다른 태도로 읽어야 하더라고. 읽을수록 난해한 내용이야. 방금 책 아까 존재와 시간의 강독처럼 개념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을 잡아야 하거든.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아니야. 개념을 설명하려는 곳에서 장면을 잡아야 돼. 호모가 있잖아. 어떤 인간을 말하는 건데 작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존재해서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역설을 나에게 자꾸 이 책은 겪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 물론 약간 어려운 책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물어본 건 맞는데 다른 답답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알려줘서 좀 무색했어. 네 번째 책은 박정자 교수의 잉여의 미학이야. 이 책은 박정자라는 이름 때문에 골랐어. 이 사람은 세미 논문 형식의 얇은 책을 몇 권 냈었는데 그런 책만 낸 건 아니고 내가 주목했던 책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야. 나는 라캉이라는 이름에 반응을 잘 하는데 라캉이라는 이름을 그 저자의 책에서 발견하고 이어서 본 제목들이 왠지 라캉의 연장인 것 같아서 박정자라는 이름을 보면 한 번은 꺼내보게 돼. 이 책은 박정자의 꽤 오래된 책이야. 전혀 라캉과는 상관이 없었고 머릿말을 보면 이 책이 작가의 첫 논문이래.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래. 장폴 사르트르의 초기 저작을 보면 기스타브 프로베르의 작품에 크게 감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후기로 가면서 마치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이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이때 사르트르에겐 프로베르가 그런 그 미숙함의 표본 같은 것이었어. 잉여의 미학은 사르트르의 연구를 분석한 글이야. 프로베르의 삶과 삶이 문학이 만들어내기까지의 여정, 그 문학의 상관성을 자신의 철학, 이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연구하거든. 이 연구에서 사르트르가 보았던 그의 철학의 시작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때 자크 랑시에르의 미학적 무의식을 봤었어. 가설의 예시로서 사용되는 그 작품이 혹은 작가의 삶이 설계자, 가설을 만드는 권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작가의 역량이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훼손시키는지를 꼬집거든. 사르트르와 프로베르의 관계도 그와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읽었던 것 같아. 다섯 번째 책은 윤미의 학자의 베냐민과 기억이야. 최근에 이야기꾼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지. 발터 베냐민의 책은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역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읽지 않았어.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모르고 같은 책을 2권 사기도 할 정도야.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책을 베냐민을 촘촘하게 알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읽기에 적절한 책 같은 거야. 베냐민은 사상가라기보다는 사유가라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이 말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을 알기가 힘들거든. 뭔가 하나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베냐민과 기억은 연구서인데
베냐민의 저작들을 한 주제, 기억이라는 주제로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어. 커다랗게 베냐민의 저작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정리라고 해서 그의 저작의 핵심 같은 문장을 솔팅한 책은 아니야. 방금 말했듯 연구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자의 논리가 있어. 베냐민이 저작에서 언급한 말 자체, 그것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과 말에서 유추되는 베냐민의 역사, 그것이 저작의 문장에서 문장으로 변해가는 양상, 이게 베냐민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것들을 몇 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어. 아까 말했듯이 베냐민의 커다란 지도를 그리고 싶은 사람이 읽기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3, 4월 2달간 빌려 읽은 책이야. 빌리는 건 쉬워서 참 많은 책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쌓인 책들을 보는 마음이 항상 불편해. 일도 아니고 취미일 뿐이지만 책 읽기를 시작하면 왠지 일처럼 하게 되거든. 오히려 일보다 더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과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좀 말이 거창해졌는데 이번 달이 좀 내게는 버거웠던 것 같아. 몇 권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리스트였거든. 다음번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말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